그날 인천역은 추석 연휴를 앞두고 발 디딜 틈조차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양손 가득 선물 상자를 들고 서둘러 플랫폼으로 향했고, 아이들은 울고 어른들은 전화기를 붙잡고 어디냐고 소리쳤고, 캐리어 바퀴가 바닥을 긁는 소리가 사방에서 들려왔습니다. 저는 그 혼잡한 인파 한가운데 서 있었습니다. 임신 7개월, 배는 이미 앞으로 한껏 불러 있었고, 발목은 퉁퉁 부어 신발끈을 느슨하게 풀어야 할 정도였습니다. 한 손에는 시댁에 가져갈 과일 상자, 다른 한 손에는 옷가지가 든 작은 캐리어, 어깨에는 가방 하나가 걸려 있었죠. 그런데 제 남편 박민재는 제 옆에서 아무것도 들지 않은 채 휴대폰만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누군가와 계속 메시지를 주고받는 듯했고, 화면을 볼 때마다 입꼬리가 슬쩍 올라갔습니다. 제가 숨을 고르며 "여보, 표는 어디 있어?" 하고 묻자 그는 그제야 휴대폰을 주머니에 넣고 표 2장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제 손에 한 장을 쥐어 주었습니다. 저는 아무 생각 없이 표를 내려다봤다가 그 자리에서 그대로 얼어붙었습니다. 좌석 번호가 없었습니다. 표 한가운데에는 선명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입석. 저는 고개를 들어 남편을 바라봤습니다. 그는 미리 준비한 듯한 미안한 표정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미안해, 서연아. 내가 예매하려고 들어갔을 때 이미 좌석이 다 나갔더라고. 그래도 겨우 이거라도 구한 거야? 너는 아직 젊으니까 조금 서서 가도 괜찮지? 나는 요즘 허리가 너무 안 좋아서." 의사도 오래 서 있지 말랬어. 그러면서 그는 자기 손에 들린 다른 표를 등 뒤로 살짝 숨겼습니다. 하지만 저는 봤습니다. 그 표에는 분명히 VIP 조용한 객실, 좌석 번호까지 선명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제 뱃속의 아이가 조용히 움직였습니다. 마치 저에게 묻는 것 같았습니다. "엄마, 정말 이대로 괜찮아?"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울었을지도 모릅니다. "나 임신했잖아. 어떻게 나한테 입석을 줄 수 있어?" 하고 따졌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날 저는 이상할 만큼 차분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몇 주 전부터 알고 있었거든요. 이 남자가 제게 숨기고 있는 더러운 비밀이 있다는 것을. 그리고 오늘 그 비밀의 끝을 보게 될지도 모른다는 것을요. 저는 표를 접어 코트 주머니에 넣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알았어. 당신 허리 아프면 앉아 가야지." 남편의 얼굴에 안도의 빛이 스쳤습니다. 그는 역시 "우리 와이프가 이해심이 많다니까." 하고 영혼 없는 칭찬을 던진 뒤 저보다 먼저 플랫폼 쪽으로 빠르게 걸어갔습니다. 저는 그 뒷모습을 바라보며 천천히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때만 해도 그는 몰랐을 겁니다. 그가 저에게 건넨 그 입석표 한 장이 결국 자신의 인생을 무너뜨리는 첫 번째 증거가 될 거라는 거요. 기차가 출발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저는 객실과 객실 사이의 좁은 연결 통로에 서 있었습니다. 문이 열릴 때마다 찬바람이 밀려왔고 사람들이 화장실에 가기 위해 제 옆을 지나가며 제 어깨와 가방을 툭툭 쳤습니다. 배가 점점 단단하게 뭉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벽에 손을 짚고 조용히 숨을 골랐습니다. "괜찮아. 조금만 참자. 광주까지 몇 시간만 버티면 돼." 하지만 20분이 지나고 30분이 지나자 허리와 아랫배가 동시에 욱신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손끝이 차가워지고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저는 결국 생각했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남편인데, 아이 아빠인데 10분만 앉게 해달라고 하면 거절하지는 않겠지? 저는 캐리어를 한쪽 구석에 세워두고 배를 감싼 채 천천히 VIP 객실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통로를 지나는 동안 제 머릿속에는 수많은 장면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결혼 후 늘 돈이 없다며 저를 몰아붙이던 민재의 얼굴, 제가 3만 원짜리 인부복을 보고 낭비라고 소리치던 목소리, 그런데 어느 날 우연히 본 카드 결제 알림, 고급 레스토랑, 호텔, 꽃집, 여성 주얼리 매장, 그리고 흥신소에서 받아본 사진들. 사진 속 남편은 제가 알던 짠돌이 남편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젊은 여자 옆에서 웃고 있었고 그녀에게 명품 가방을 들려주고 있었고
손을 잡고 어느 오피스텔 건물로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그 여자의 이름은 최다희. 그리고 제 남편은 저 몰래 무려 8,400만 원을 빌려 그 여자에게 집 보증금과 선물과 여행비를 대주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까지는 모르는 척하고 있었습니다. 완벽한 증거가 필요했으니까요. 그렇게 생각하며 VIP 객실 앞에 도착했을 때 저는 유리문 너머로 남편의 뒷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제 걸음이 멈췄습니다. 남편의 옆자리에는 한 여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크림색 코트, 긴 웨이브 머리, 손목에 반짝이는 팔찌. 저는 그 얼굴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사진 속 그 여자, 최다희였습니다. 남편은 아프다던 허리를 아주 편안하게 의자에 기대고 있었습니다. 다희는 귤을 까서 그의 입에 넣어주고 있었고 남편은 그녀의 손가락을 장난스럽게 잡으며 웃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의 발미대는 새 것처럼 보이는 명품 쇼핑백이 놓여 있었습니다. 저는 유리문 밖에 서서 그 장면을 바라봤습니다. 이상하게도 눈물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대신 머릿속이 하얗게 비워졌습니다. 아, 그래서였구나. 표가 없었던 게 아니었구나. 허리가 아픈 것도 아니었구나. 나를 일부러 입석으로 밀어내고 저 여자를 옆자리에 앉히려고 했던 거구나. 임신한 아내를 차가운 통로에 세워두고 너는 내 돈으로 산 VIP 좌석에서 내 연녀와 추석 여행을 즐기고 있었구나. 그 순간 제 뱃속의 아이가 세게 발을 찼습니다. 저는 배 위에 손을 얹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천천히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문을 열지 않았습니다. 소리치지 않았습니다. 머리채를 잡지도 않았습니다. 저는 카메라를 켜고 유리문 너머 두 사람의 얼굴이 선명하게 보이도록 화면을 확대했습니다. 남편이 웃는 모습, 다희가 그의 어깨에 기대는 모습, 두 사람이 손을 잡는 모습, 그 쇼핑백까지 모두 찍었습니다. 영상은 3분 18초 동안 이어졌습니다.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 시간이었지만 제게는 제 결혼 생활 전체가 그 영상 안에서 무너지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저장 버튼을 누르는 순간 제 마음속에서도 무언가 완전히 끝났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주머니에 넣고 돌아섰습니다. 다음 역에 기차가 멈췄을 때 저는 아무 미련 없이 내려섰습니다. 그리고 반대편 플랫폼으로 걸어가 수원행표를 샀습니다. 이번에는 좌석표였습니다. 그것도 가장 조용한 칸으로요. 저는 처음으로 제 돈을 저 자신을 위해 썼습니다. 기차가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기 시작했을 때 저는 휴대폰을 켜고 남편에게 딱 한 줄의 문자를 보냈습니다. 당신은 그 여자랑 VIP 객실에서 즐겁게 가. 나는 내렸어. 이제부터 당신이 가는 길에 나는 없어. 전송 완료라는 표시가 뜨자마자 저는 휴대폰 전원을 껐습니다. 그리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어두워지는 하늘 아래 방금 전까지 제가 타고 있던 기차는 광주를 향해 달리고 있었겠죠. 하지만 제게 그 기차는 더 이상 고향으로 가는 열차가 아니었습니다. 그건 박민재라는 남자를 지옥으로 데려가는 열차였습니다. 여러분, 혹시 여기까지 듣고 계시다면 잠시만요. 이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는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함께 해주세요. 누군가에게는 이 이야기가 단순한 복수담이 아니라 늦게라도 자기 자신을 구하는 용기가 될 수 있으니까요. 저는 수원에 있는 친정집 문 앞에 도착해서야 겨우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엄마가 문을 열자마자 저는 신발도 벗지 못하고 현관에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엄마, 그 한마디를 꺼내는 순간 그동안 참아왔던 모든 것이 무너졌습니다. 엄마는 놀라서 제 어깨를 붙잡았고 거실에 있던 아빠도 급히 뛰어나왔습니다. 서연아, 왜 혼자 왔어? 민재는? 무슨 일이야? 저는 숨이 막히도록 울다가 겨우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결혼 후 민재가 어떻게 돈을 통제했는지, 제 월급을 생활비로 다 쓰게 만들고도 자기 수입은 숨겼는지, 시댁에만 가면 제가 임신한 몸으로 하루 종일 부엌에 서 있어야 했는지, 친정 부모님 앞에서는 얼마나 무례했는지, 그리고 그가 몰래 최다희라는 여자에게 돈을 쓰고
대출까지 받아 집 보증금과 선물을 해줬는지. 마지막으로 오늘 기차에서 본 장면까지 모두 말했습니다. 엄마는 가슴을 치며 울었고 아빠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그놈 지금 어디 있어? 내가 당장 가서 저는 아빠의 손을 붙잡았습니다. 아빠, 안 돼. 폭력 쓰면 우리가 지는 거야. 나는 법으로 할 거야. 그 사람이 다시는 나와 내 아이를 함부로 대하지 못하게 만들 거야. 그 말을 하는 제 목소리는 놀라울 만큼 차분했습니다. 어쩌면 그 순간 저는 이미 예전의 제가 아니었는지도 모릅니다. 예전에 저는 사랑받고 싶어서 참았습니다. 버림받기 싫어서 웃었습니다. 누군가 조금만 다정하게 대해주면 제 마음을 전부 내어주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그랬습니다. 저는 수원의 작은 골목집에서 자랐습니다. 부모님은 생계를 위해 새벽부터 밤까지 일했고 저는 늘 혼자 집을 지켰습니다. 빈집의 냉기, 꺼진 형광등, 식탁 위에 덮어둔 찬밥. 저는 그 외로움이 싫어서 사람들에게 잘해주기 시작했습니다. 친구가 떡볶이를 먹고 싶다고 하면 제 용돈을 다 털어 사줬고 직장 동료가 야근을 부탁하면 거절하지 못했고 누가 돈을 빌려달라고 하면 제 적금을 깨서라도 도와줬습니다. 저는 진심을 주면 언젠가 진심이 돌아올 거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박민재를 처음 만났을 때 그의 계산적인 모습조차 든든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는 금융회사에서 일했고 첫 데이트 때도 영수증을 꼼꼼히 확인하며 포인트까지 챙겼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쪼잔하다고 했지만 저는 오히려 안심했습니다. 나처럼 허술한 사람에게는 이런 사람이 필요할지도 몰라. 이 사람은 나를 지켜줄지도 몰라. 하지만 결혼하고 나서 알게 됐습니다. 그의 계산기는 나를 지켜주는 방패가 아니라 나를 찌르는 칼이었다는 것을요. 그는 매달 제게 생활비를 정확히 입금하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자기 월급이 얼마인지는 절대 말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한 번이라도 물으면 그는 정색했습니다. 부부 사이에도 프라이버시가 있어? 너는 왜 그렇게 돈에 예민해? 저는 미안해졌고 결국 더 묻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생활비는 늘 부족했습니다. 마트에서 장을 볼 때 그는 제가 담은 물건을 하나하나 검사했습니다. 이건 비싸. 이건 필요 없어. 이 정도는 안 사도 되잖아. 하지만 계산대 앞에서는 늘 뒤로 물러났습니다. 이번 달은 내가 경조사비가 많아서 현금이 없어. 내 카드로 먼저 긁어. 나중에 줄게. 나중은 오지 않았습니다. 제가 인부복을 사면 낭비라고 했고 비타민을 사면 유난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밖에서 술을 마시고 고급 식당에 가고 결국 내연녀에게 명품을 사주고 있었습니다. 시댁에서는 더 했습니다. 광주에 있는 시댁에 가면 저는 며느리가 아니라 일꾼이었습니다. 시어머니 오경숙 여사는 늘 말했습니다. 임신했다고 누워있을 생각 마라. 우리 때는 애 낳기 전날까지 밭일도 했다. 저는 새벽부터 전을 부치고 국을 끓이고 설거지를 했습니다. 민재는 거실에서 휴대폰을 보며 웃기만 했습니다. 반대로 친정에 가면 그는 늘 피곤한 척 누워 있었습니다. 엄마가 며칠 전부터 준비한 밥상을 앞에 두고도 금식이 좀 짜네요 하고 말했습니다. 저는 엄마의 굳어진 표정을 보며 속으로 울었습니다. 그래도 저는 참았습니다. 아이가 생기면 달라질 거라고 믿었습니다. 2022년 초 임신 사실을 알았을 때 저는 정말 행복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초음파 사진을 들고 남편에게 보여줬습니다. 그런데 그는 사진을 힐끗 보더니 한숨부터 쉬었습니다. 벌써. 지금 애 생기면 돈 많이 드는데. 너 앞으로 더 아껴야겠다. 그날 저는 처음으로 알았습니다. 이 사람에게 가족은 사랑이 아니라 지출 항목이구나. 그래도 저는 끝까지 희망을 버리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희망은 곧 의심으로 바뀌었습니다. 남편은 임신 5개월 무렵부터 자주 늦게 들어왔습니다. 야근, 회식, 출장, 거래처 미팅. 변명은 매일 달랐지만 옷기대 밴 낯선 향수 냄새는 늘 같았습니다. 휴대폰 비밀번호도 바뀌었습니다.
어느 날 그가 샤워하러 들어간 사이 식탁 위에 놓인 휴대폰이 밝아졌습니다. 카드 결제 알림이었습니다. 여성 주얼리 매장 290만 원이. 저는 손이 떨렸습니다. 화면을 위로 올리자 더 많은 기록이 나왔습니다. 호텔, 고급 레스토랑, 꽃집, 명품 매장. 제가 먹고 싶은 과일 하나를 사도 비싸다고 하던 사람이 누군가에게는 수백만 원을 쓰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날 밤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흥신소에 연락했습니다. 일주일 뒤 받은 봉투 안에는 모든 진실이 들어 있었습니다. 남편은 최다희라는 여자와 식당에 가고 쇼핑을 하고 오피스텔을 드나들고 있었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돈이었습니다. 그는 제 모르게 총 8,400만 원을 빌렸고 그중 2,200만 원은 다희의 오피스텔 보증금으로 3,100만 원은 선물과 여행과 외식비로 썼습니다. 제가 임신한 몸으로 생활비를 아끼고 있을 때 그는 빚을 내서 다른 여자를 공주처럼 떠받들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바로 따지지 않았습니다. 대신 웃었습니다. 남편이 집에 돌아오면 고생했어 하고 밥을 차렸습니다. 그가 생활비를 더 내라고 하면 달았어 하고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밤마다 증거를 모았습니다. 영수증, 문자, 송금 내역, 사진, 녹음 파일. 저는 한지원 변호사를 찾아갔고 변호사는 제게 말했습니다. 지금 감정적으로 움직이면 안 됩니다. 울음보다 강한 건 증거예요. 확실하게 모으세요. 저는 그 말을 가슴에 새겼습니다. 그리고 추석날 그 마지막 증거를 제 손으로 찍은 겁니다. 다음 날 아침 친정집에서 휴대폰 전원을 켰을 때 화면은 미친 듯이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부재중 전화 167통. 문자와 메신저는 350개가 넘었습니다. 처음에는 욕이었습니다. 너 미쳤어. 어디야? 시댁에 안 오고 뭐 하는 짓이야? 임신했다고 유세하냐? 시간이 지나자 협박으로 바뀌었습니다. 당장 안 오면 내 친정에 전화할 거야. 우리 집안 망신시키면 가만 안 둬. 그리고 새벽이 가까워질수록 애원으로 변했습니다. 여보, 내가 잘못했어. 제발 전화 좀 받아. 그 영상 아무한테도 보내지 마. 저는 그 문자들을 보며 웃었습니다. 그렇게 당당하던 사람이, 그렇게 저를 무시하던 사람이 이제는 3분 18초짜리 영상 하나 앞에서 벌벌 떨고 있었습니다. 그때 시어머니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저는 스피커폰을 켰습니다. 너 지금 어디야? 추석에 시댁 안 오고 친정으로 도망가? 내가 그러고도 우리 집 며느리야. 저는 아주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어머니, 집안 망신은 제가 시킨 게 아니에요. 어머니 아들이 임신 7개월 된 아내에게 입석표를 주고 본인은 내연녀랑 VIP 객실에서 귤 받아먹고 있던데요. 수학이 넘어가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말을 이어갔습니다. 저는 이제 그 집 며느리 아닙니다. 그러니까 저한테 전화하지 마시고 아드님 변호사나 알아봐 주세요. 그리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얼마 뒤 민재가 모르는 번호로 전화했습니다. 저는 받았습니다. 그는 울먹였습니다. 서연아, 오해야. 그 여자 그냥 회사 후배야? 우연히 만난 거야? 저는 조용히 물었습니다. 회사 후배한테 오피스텔 보증금 2,200만 원을 내줘. 회사 후배한테 명품 가방 사주고 호텔 가고 손잡고 귤 받아먹어? 그리고 회사 후배 때문에 임신한 아내는 입석으로 세워. 그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영상 있어? 사진 있어? 송금 내역 있어? 대출 기록 있어? 이제 나한테 설명하지 말고 법원에서 설명해. 그리고 전화를 끊은 뒤 차단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더 이상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한지원 변호사는 연휴가 끝나자마자 이혼 소장을 접수했습니다. 저는 이혼, 위자료, 양육권, 그리고 최다희에 대한 손해배상까지 청구했습니다. 무엇보다 남편이 내연녀에게 쓰기 위해 빌린 8,400만 원은 부부 공동채무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민재는 끝까지 뻔뻔했습니다.
그는 제가 임신 때문에 예민해져서 오해한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다희는 단순한 직장 후배라고 했습니다. 심지어 재산 분할까지 요구했습니다. 저는 결혼 생활 동안 절약하며 가정경제에 기여했습니다. 그 말을 들었을 때 저는 웃음이 나올 뻔했습니다. 절약. 내 비타민 값은 아까워하면서 내연녀 오피스텔 보증금을 내준 사람이 절약을 말하다니요. 재판날, 변호사는 차례대로 증거를 제출했습니다. 먼저 기차 VIP 객실 영상이었습니다. 화면 속 민재는 다희와 손을 잡고 웃고 있었습니다. 그 다음은 흥신소 사진, 호텔 출입 기록, 송금 내역, 대출 기록, 오피스텔 보증금 계약서, 명품 매장 결제 내역. 마지막으로 두 사람의 메시지가 공개됐습니다. 다희가 물었습니다. 오빠 와이프가 알면 어떡해? 민재가 답했습니다. 걔는 내가 시키는 대로만 해. 걱정하지 마. 그 문장이 법정에 띄워지는 순간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판사의 표정은 차갑게 굳었고 민재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판결은 명확했습니다.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은 박민재에게 있다. 내연녀를 위해 발생시킨 채무는 공동채무로 볼 수 없다. 이서연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라. 아이의 양육권은 이서연에게 있다. 최다희 역시 혼인관계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 그날 법원을 나오면서 저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이상하게도 속이 시원하기보다 조용했습니다. 너무 오래 물속에 잠겨 있다가 겨우 수면 위로 올라온 사람처럼 저는 처음으로 제대로 숨을 쉬는 기분이었습니다. 2023년 초 저는 딸을 낳았습니다. 이름은 이하은. 아이가 처음 울음을 터뜨렸을 때 저는 따라 울었습니다. 미안해서, 고마워서, 그리고 다행이라서요. 하은아, 엄마가 미안해. 내가 엄마 뱃속에 있을 때 너무 많은 눈물을 들었지? 이제부터는 웃는 소리만 들려줄게. 저는 그렇게 약속했습니다. 이혼 후 한동안은 친정에서 지냈고 몸이 회복된 뒤 다시 인천으로 돌아와 일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쉽지 않았습니다. 혼자 아이를 키우며 회사 일을 하는 건 매일이 전쟁이었습니다. 하지만 부모님이 도와주셨고 저는 조금씩 제 자리를 되찾았습니다. 3년이 흘렀습니다. 하은이는 3살이 되었고 저는 전자상거래 회사에서 운영팀장이 되었습니다. 아침에는 하은이 손을 잡고 어린이집에 데려다주고 저녁에는 같이 떡볶이를 먹거나 바닷가를 걸었습니다. 작고 평범한 일상이었지만 제게는 기적 같은 행복이었습니다. 저는 정말로 모든 것이 끝났다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2025년 겨울, 과거가 다시 제 앞에 나타났습니다. 어느 날 오후, 어린이집 앞에서 하은이를 기다리던 저는 낯선 남자를 보았습니다. 낡은 점퍼, 헝클어진 머리, 술 냄새. 처음에는 노숙자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 남자가 고개를 들었을 때 제 심장이 내려앉았습니다. 박민재였습니다. 그는 예전의 말끔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초라하게 망가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만은 여전히 비열했습니다. 그는 저를 보며 웃었습니다. 오랜만이네. 너는 아주 잘 사는 것 같다. 저는 본능적으로 어린이집 문 앞을 막아섰습니다. 여긴 왜 왔어? 접근하지 말라고 했잖아. 그는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내 딸 보러 왔는데 뭐가 문제야? 아무리 이혼했어도 내가 애 아빠잖아. 저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아빠. 3년 동안 양육비 한 번 제대로 보낸 적 없는 사람이 그는 잠시 입을 다물더니 곧 본색을 드러냈습니다. 그래, 돈 얘기하자. 나 지금 사정이 좀 안 좋아. 5,500만 원만 줘. 그러면 조용히 사라져 줄게. 저는 그를 바라봤습니다. 결국 목적은 아이가 아니었습니다. 돈이었습니다. 그는 낮은 목소리로 협박했습니다. 안 주면 매일 여기 올 거야. 내 회사에도 갈 거고. 내 딸한테 내가 아빠라고 말할 거야. 내가 나를 어떻게 망쳤는지 다 말해줄 거야. 그날 밤부터 악몽이 시작됐습니다. 그는 집 근처에 나타났고 밤늦게 초인종을 누르고 도망갔고
문 앞에 종이를 붙여 놓았습니다. 돈 안 주면 후회할 거야. 저는 무서웠습니다. 하지만 무너지지는 않았습니다. 3년 전에 저는 울며 참았지만 지금의 저는 엄마였습니다. 저는 모든 CCTV를 저장하고 문자와 통화 내용을 녹음하고 다시 한지원 변호사에게 연락했습니다. 변호사는 곧 그의 뒤를 조사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충격적인 사실을 알려주었습니다. 민재는 이혼 후 회사에서 해고됐고 도박에 빠졌고 사채까지 끌어다 썼으며 최근에는 보이스피싱 조직의 돈 운반책 역할까지 한 정황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제게 돈을 뜯어내 빚을 갚으려 했던 겁니다. 제 아이를 협박 도구로 삼아서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변호사님, 이번에는 이혼으로 끝내지 않을 거예요. 저 사람이 다시는 하은이 근처에 오지 못하게 해주세요. 우리는 경찰과 함께 계획을 세웠습니다. 제가 돈을 주는 척하고 그의 협박을 녹음한 뒤 현장에서 체포되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약속 장소는 부천의 한 쇼핑몰 지하 주차장, 밤 9시 40분. 저는 가짜 돈이 든 가방을 들고 그곳으로 갔습니다. 코트 안쪽에는 녹음기가 켜져 있었고 주변에는 사복 경찰들이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심장은 미친 듯이 뛰었지만 저는 하은이의 얼굴을 떠올렸습니다. 엄마가 지켜줄게. 이번에는 끝까지. 민재는 약속 시간보다 조금 늦게 나타났습니다. 그는 제 손에 든 가방을 보자마자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가져왔어. 저는 가방을 내밀었습니다. 여기 있어? 대신 이 각서에 서명해. 다시는 나와 하은이 앞에 나타나지 않겠다고 그는 가방을 열어 확인하더니 비웃었습니다. 이걸로 끝날 줄 알았어? 5,500만 원은 시작이야. 앞으로 매달 보내. 안 그러면 내 딸 어린이집 앞에 매일 서 있을 거야. 애한테 내가 아빠라고 말하고 내가 나를 버렸다고 말할 거야. 저는 떨리는 목소리를 억누르며 물었습니다. 지금 나와 내 아이를 협박하는 거야. 그는 제 손목을 거칠게 잡았습니다. 협박이면 뭐. 너 때문에 내 인생 망했어. 이제 내가 책임져. 바로 그 순간 어둠 속에서 경찰들이 뛰쳐나왔습니다. 경찰입니다. 손때 민재는 놀라 도망치려 했지만 몇 걸음 가지 못하고 바닥에 제압됐습니다. 차가운 콘크리트 바닥에 얼굴이 눌린 채 그는 소리쳤습니다. 함정이야. 저 여자가 날 함정에 빠뜨린 거야. 저는 그 앞에 서서 아주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니. 이건 내가 판 함정이 아니야? 내가 직접 판 무덤이야.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그의 손목에는 수갑이 채워졌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그는 협박과 공갈, 스토킹, 접근 금지 위반뿐 아니라 불법 도박과 금융사기 조직 연루 혐의까지 드러났습니다. 결국 그는 실형을 피하지 못했고 법원은 저와 하은이에 대한 장기 접근 금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저는 친권 제한 절차까지 마무리했습니다. 이제 그는 법적으로도 현실적으로도 제 아이 곁에 올 수 없게 되었습니다. 모든 절차가 끝난 어느 봄날 아침, 저는 하은이를 데리고 인천 바닷가 공원에 갔습니다. 바람은 조금 차가웠지만 햇살은 따뜻했습니다. 하은이는 작은 바람개비를 들고 앞서 뛰어갔고 저는 벤치에 앉아 그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예전에 저는 늘 뒤를 돌아봤습니다. 누가 따라오지는 않을까? 초인종이 울리지는 않을까? 어린이집 앞에 그 사람이 서 있지는 않을까? 하지만 그날은 달랐습니다. 아무리 뒤를 돌아봐도 저를 위협하는 그림자는 없었습니다. 오직 바람, 햇살, 그리고 아이의 웃음소리만 있었습니다.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자유란 상처가 없다는 뜻이 아니라 그 상처가 더 이상 내 삶을 지배하지 못한다는 뜻이라는 것을요. 저는 한때 좋은 아내가 된다는 건 참는 거라고 믿었습니다. 가족을 지킨다는 건 내가 더 희생하는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아니었습니다. 한 사람만 참고, 한 사람만 울고, 한 사람만 무너지는 관계는 가족이 아닙니다.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누군가를 착취하고 결혼이라는 이름으로 누군가의 인생을 갉아먹는다면
그건 지켜야 할 가정이 아니라 벗어나야 할 감옥입니다. 아이에게 필요한 건 완벽한 가족 사진이 아닙니다. 아이에게 필요한 건 엄마가 더 이상 울지 않는 집, 두려움 없이 잠드는 밤, 사랑받는다는 확신입니다. 저는 그날 기차에서 내려왔습니다. 임신한 몸으로 무거운 가방을 끌고 무너진 마음을 안고 혼자 플랫폼에 섰습니다. 하지만 지금 돌아보면 그건 제 인생에서 가장 용감한 선택이었습니다. 그때 제가 내리지 않았다면 저는 아직도 누군가의 거짓말 속에서 제 자신을 잃어가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누군가의 말에 자신을 의심하고 있나요? 내가 더 참으면 괜찮아질 거라고, 내가 더 잘하면 상대가 변할 거라고 믿고 있나요? 물론 모든 관계가 쉽게 끝나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하지만 당신을 계속 작아지게 만드는 사람, 당신의 눈물을 당연하게 여기는 사람, 당신의 희생 위에서만 편안해지는 사람이라면 한 번쯤은 멈춰서서 물어봐야 합니다. 이 길의 끝에 정말 내가 있을까? 아니면 나는 점점 사라지고 있는 걸까? 저는 늦게 알았습니다. 하지만 너무 늦지는 않았습니다. 저는 제 아이를 지켰고, 제 삶을 되찾았고, 이제는 누구의 아내나 며느리라는 이름보다 먼저 이서연이라는 한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날 남편에게 보낸 한 줄의 문자, 나는 내렸어. 그 말은 단지 기차에서 내렸다는 뜻이 아니었습니다. 거짓말에서 내렸고, 착취에서 내렸고, 두려움에서 내렸고, 나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의 인생에서 내렸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저는 비로소 제 인생이라는 새로운 열차에 올라탔습니다. 그 열차의 목적지는 더 이상 누군가의 집도, 누군가의 허락도 아니었습니다. 그 목적지는 바로 나 자신이었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남으셨다면 댓글로 서연과 하은이를 응원해주세요. 그리고 지금 힘든 시간을 지나고 있는 누군가에게 이 이야기가 작은 용기가 되길 바랍니다. 긴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